안녕하세요. 이번에 그 135회 정보통신 기술사 시험이 있었는데요. 전반적으로 시험이 어땠는지를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제가 좀 방식을 좀 달리해서 기존의 기출 문제랑 어떻게 엮여졌는지를 이렇게 보면서 하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제가 보기에는 좀 어려웠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이게 뭐 계산식은 별로 없었는데 시험을 보는 입장에서는 이렇게 물어보는 문제가 좀 많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여기 2교시에서도 여기 철도 관련된 문제는 되게 답하기 어려웠을 거고, 그 다음에 여기 그 두 번째 문제 증폭기 관련돼서 요 문제도 물론 많이 다뤄본 거지만 4개를 다 쓰기에는 좀 힘들었을 것 같아요. 그리고 3교시에서도 FM은 많이 안 다뤄보는 분야고, 이거를 또 이렇게 자세하게 쓰기가 쉽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매 교시마다 이렇게 6번 문제도 그렇고 많이 그 어떤 서술형을 요구하는 부분이 있어서 쓰는 분 입장에서는 되게 힘들었던 시험이지 않을까. 그래서 시험에 많이 고생하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개념 안에 이제 1교시부터 보면은 1번 문제는 이거 꼭 푸셔야 돼요. 1번 문제는 꼭 풀어서 맞추셔야 되는 거예요. C는 B의 로그2의 1 플러스 S의 N이잖아요. 신호대 잡음비가 이게 30dB니까 이거는 1000이라는 걸 바로 뽑아낼 수 있어야 되는 거죠. 10 로그에 10의 3승이면은 이게 SN이 돼서 이게 30dB가 나오는 거기 때문에 SN이 1000이다 해서 1000을 여기다 넣어서 풀면 되는 거고요. 로그2의 1001은 그냥 1000으로 해서 풀어도 1000이나 큰 오차가 없기 때문에 문제가 없고, 신호대 대역폭 밴드위드 2.5kHz를 B에 넣어줘서 풀면은 쉽게 풀 수 있는 문제예요. 그래서 이런 걸 쉽게 풀면은 거의 뭐 7점부터 최소 뭐 8에서 9점을 받을 수 있으니까 이걸 푸셔야 되는데, 대부분 기사 시험에서는 이걸 되게 쉽게 푸는데 연배가 있으신 분들은, 예전에 기사가 잊어버린 분들은 이런 것들을 쉽게 못 푸시는 경향이 있어서 되게 안타까워요. 1번을 포기한 분들은 제가 보기엔 합격하기가 쉽지 않은 시험이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1번을 푸신 분들은 그래도 좀 희망을 걸어보는 시험이었죠. 왜냐면 시험 문제가 워낙 좀 까다로웠다고 할까? 좀 막 쓰기가 좀 쉽지 않았었던 것 같아요. 이 시험 문제는 90회에서도 나왔었죠. 대역폭이 4kHz PSTN에서 39.7 마이크로 볼트의 신호대 잡음비를 주어지고 최대 전송 용량을 구하려 했는데, 이런 문제를 아마 공부했었을 거예요. 했던 분들은 무난히 1번 문제를 풀 수 있었을 텐데, 이런 문제는 주는 문제이기 때문에 절대 포기하시면 안 됩니다. 2번 문제는 중으로 보는데요. 잡음지수와 신호대 잡음비와의 관계, 수신 품질의 개선에 대해서 물어봤는데, 잡음지수라든지 다당 증폭기에서의 종합 잡음지수라든지 노이즈 피겨 등에 대해서 계속 물어보고 공부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공부하시는 분들은 어느 정도 풀 수 있는 부분이다 라고 볼 수 있고요. 세 번째, 통신 이성의 신호 감쇄 요인, 요거는 제가 하루 봤는데요. 위성통신 감쇄 요인이라든지 전파의 창을 기준으로 해서 위성통신 전파의 특성과 그 대책, 또는 128회 위성통신 밴드별 주파수 특성 등이 나왔는데 유사하다고 봐서, 위성통신은 대기의 영향을 많이 받잖아요. 그 다음에 그 위성통신의 전리층이라든지 대기층 등을 구분을 해서 전파의 창을 기반으로 해서 이렇게 쓰면은 좀 더 수월한 시험 문제였기 때문에 저는 이걸 하루 봤습니다. 그 다음에 4번 문제는 좀 어려웠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EPRS는 이더넷 링 보호 절차는 그냥 링 기준으로 해서 소설을 쓸 수는 있었을 텐데, 버전 1과 버전 2의 차이점을 명확하게 구분할 수 있는지, 메인링과 서브링 차이거든요, 이게. 그 메인링과 서브링의 차이를 해서 버전 1과 버전 2를 구분해서 써야 되는데, 사전에 공부하신 분들은 뭐 좋았겠지만 버전 1과 버전 2를 딱 물어본 거기 때문에 좀 어려웠을 거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를 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모바일 애드홍 네트워크인데, 요거는 이제 중인데, 모바일 애드홍 네트워크이기 때문에 모바일 기반에 AP가 없는 상태에서 애드홍 네트워크를 그려주면 되고 그걸 풀어주면 되기 때문에 크게 어렵지 않았을 것 같고요. 6번 문제 평강 모드 분사는 우리가 105회 코히런트 관청성에 사용되는 평강 모드 기술이라는 거를 이미 기출에 있기 때문에 유사하게 풀면 될 부분이 되겠습니다. 7번도 약간 중상으로 봤는데요. 전파는인데 방향 탐지가 좀 약간 헷갈렸을 것 같아요. 그래서 방향을 탐지하는 방법이라든지 등을 언급해 주면 되는데, 여기 찾아보니까 77회 문제 나왔더라고요. 전파 방향 탐지형 루프선의 구성도와 지향 특징을 그리고 지향 원리를 설명하시오 해서 방향 탐지 안테나에 대한 지향 원리 등을 설명하는 그걸로 풀으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문제 8번도 약간 중으로 봤는데, 광전 복각 케이블이잖아요.
광하고 전기잖아요. 광하고 전기를 같이 쓰는 케이블이거든요. 최근에 와이파이라든지 또는 IoT라든지 소형 그 통신기기가 증가하면서 이런 그 광전 복합 케이블이 증가하는 것 같고요. 요건 뒤에 철도에서 오신 분들이 계속 광전 복합 케이블 쪽을 쓰고 있는 것 같아서 그쪽에서 그 출제하신 분이 연관돼서 나온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9번은 축전지의 부동 충전과 균등 충전이라는 부분을 이제 쓰는 문제였는데요. 이게 그 정보통신 장비가 그 납품이 되면은 정보통신 장비 그 전송 장비 밑에 기본적으로 여기 UPS라든지 축전지가 연결되는 게 그 종종 있고요. 그래서 요 그 축전지에 대한 그 축전 방식을 얘기하는 거고요. 그 축전 방식이 크게 균등 축전 방식과 불균등 축전 방식이 있어서 정전압을 어떻게 유지하냐에 따라서 이 방식이 좀 틀리더라고요. 이런 부분들은 좀 공부를 안 하거나 공부를 해도 쉽게 쓰기가 어려운 부분인 것 같아서 풀기 어려웠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10번 문제는 정보통신부의 KC 인증과 KS 인증인데 KC 인증은 30잖아요. 30에서 이건 필수거든요. 필수. KS는 스탠다드거든요. 스탠다드. 그래서 이거 필수는 아닌데 이게 필수냐 필수가 아니냐. 그래서 정보통신 그 장비라든지 기기가 많아짐에 따라서 이거를 KC로 가야 되는지 KS로 가야 되는지 그런 부분을 좀 쓰면 좋을 것 같은데 훈련이 안 된 분들은 좀 쓰기가 어렵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KC 인증은 코리아 서티피케이션이라고 해서 국가통합 인증 마크로 제품의 안정성을 보장하는 인증이고요. 강제 인증이 핵심이고 그래서 법적 의무사항입니다. 주로 전기용품, 우리 정보통신이니까 정보통신 관련된 전기용품, 생활용품, 어린이 제품 등에 적용하고 안정성에 초점을 하고 KS는 코리아 인더스트리얼 스탠다드입니다. 한국산업 표준 인증으로 제품의 품질을 보장하는 품질 보증이 되겠습니다. 임의의 인증으로 의무사항이 아닌 것이 특징인 거죠. 의무사항이 아니다. 그래서 이 두 개 KC랑 KS랑 해서 이렇게 나눠서 비교하는 표를 만들으셨으리라고 보고요. 현업 전 분야에 대해서 제품 시험 제작 방법 등에 대해서 적용하고 있고 제품의 품질과 표준화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정보통신공사의 분리발주 개념 및 예외 조항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 정보통신 기사를 공부하면은 정보통신 기사의 그 분리발주에 대해서 그 정리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도급계약의 분리 예외 조항이 있는데요. 저희는 정보통신 관점에서 이걸 접근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밑에 보시는 것처럼 기술관리상 분리하여 도급하는 것이 곤란할 경우 대통령이 정하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것은 분리발주를 할 수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특허 공법 등 특수한 기술에 의해서 터널, 댐, 교량 등 대형 공사로 분리하여 도급계획을 체결하여서는 하자 담보 책임 구분이 명확하지 아니하거나 그 목적물을 완성할 수 없는 경우, 두 번째 도로공사에서 부수되어 그와 동시에 시공되는 정보통신 지하 관로의 설비공사로 분리하여 도급계약을 체결하여 하나의 목적물을 완성할 수 없는 경우, 또는 천재지변 비상 재해로 인해 긴급 복구공사로서 분리하여 도급계약을 체결할 수 없는 경우, 국방, 국가안보 등 기밀 유지가 유지되는 경우 등등에 대해서는 분리발주할 수 없습니다. 그 다음에 12번은 그것도 중상으로 봤는데 정보통신 공사업에서 따른 공사의 하자담보 책임. 이건 사실 정보통신 기사에서 필기에서 많이 나오는 문제예요. 필기에서. 근데 이런 식으로 해서는 처음 출제돼서 제가 약간 중상으로 얘를 높여봤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정보통신공사법 시행령 제37조에 공사의 하자담보 책임이 별도로 정의되어 있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하자담보 책임은 1년입니다. 1년인데 여기 특이사항만 보면 돼요. 터널 개착식, 땅을 뚫거나 파면서 통신공사하는 경우 5년.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전기통신기본법 2조 제4호에 의해서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3년입니다. 그래서 케이블 설치공사, 관로공사, 철탑공사, 교환기공사, 전송설비공사, 위성통신설비공사.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터널이나 땅 파는 거는 5년이고 나머지는 1년인데 기본적으로 3년인 것은 케이블, 관로, 철탑, 교환기, 전송설비, 위성통신설비를 하는 거는 3년입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을 적어 주셔야 되는 건데요. 정보통신 기사 시험에서 간혹 이런 것들을 이렇게 섞어 갖고 다음 중 이게 틀린 것이 나오는데 터널 난이도 있는 공사이기 때문에 5년, 관로, 철탑, 교환기, 전송설비 요 3년 이런 것들을 적어주면 되는 시험이었습니다. 그 외에 13번 문제 업무용 건축물에서 구내통신 면적 확보 기준 이것도 이제 기사 시험에도 간혹 나옵니다. 요거는 105회나 107에서도 유사한 문제가 나왔기 때문에 충분히 풀 수 있어서 제가 하루 봤습니다.
예, 그 다음에 2교시. 2교시는 이제 HTTPS가 나왔는데요. 사용 목적과 동작 프로세스에 대해 설명하시라는데, HTTP만 갖고는 아마 1교시 갖고는 쓸 수 있을 것 같은데, 요거를 이제 서술형으로 다 풀어쓰기는 좀 어려웠을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학원에 가면 SHTTP하고 HTTPS를 이제 비교하는 거를 잠깐 다루는데, 보통 이제 단답으로 쓰려면 어느 정도 쓰겠는데 이거를 서술로 쓰려니까 쉽지 않았다. 그래서 제가 중상으로 보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번 문제도 IP3라든지 P1DB라든지 상호변조 왜곡을 다 다루는 부분인데, 이거를 하나로 다 쓰려니까 좀 벅차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중상으로 놨고요. 왜냐하면 저희가 90회의 P1DB, 86, 87회의 상호변조, 혼변조, 무해곡 조건 이런 것들을 다 다루고 기출문제를 풀기 때문에 쉽게도 볼 수 있겠지만 막상 쓰려면 쉽지 않은 부분이 되겠습니다. 3번 문제, LBS 주요 추기 기술과 LBS 플랫폼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이거 LBS는 엄청 많이 공부했어요. 위치 기반 서비스, 텔레메트릭스와 조난 방제, 83의 플랫폼 구조 및 주요 기능, LBS 사업 성공 요인, 93의 96회에서 GPS와 LBS 비교하는 거랑 96회에 스마트폰 확대에 따른 LBS 패러다임에서 로케이션 베이스 시스템에서 계속 나왔죠. 119에서도 LBS 위치 추기 기술의 신뢰 및 신뢰 구분으로 설명하셔라서 기본적으로 많이 연습을 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중하로 보고요. 4번 문제, 정보통신 유지보수 관리 시행에 따른 대상건축물의 범위, 유지보수 관리자의 성능 점검의 차이점. 이것도 132회의 정보통신 유지보수 관리 제도에서 나왔기 때문에 기존에 공부하신 분들은 쉽게 풀었을 것 같아요. 문제는 이 5번이 제일 어려웠던 것 같은데, 왜냐면 이거 분명히 철도에서 근무하시는 분이 출제도 들어갔어요. 철도 터널에서 선로 설비에서 설치된 비상통신장치에 다음 설명을 하시오. 그래서 연선전화, 이 연선전화가 뭔지 모르잖아요. 우리가 아마 비상전화나 그런 걸로 접근해서 풀면 좋았을 텐데, 선류변 통화 인터페이스 송생 설비 비교, 터널 재해 관리를 위한 대응 방안과 IoT 시스템 구성. 철도는 계속 간혹 그 철도에 계신 분들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철도 통신의 운영 관리를 위한 전송 설비 구성 현황 및 발전 방향, 터널 또는 지하 공간의 방송 수신 환경, 128회에도 터널 지하 공간의 방송 수신 환경 개선, 재난 방송 설비, 수신 안테나, 비상 방송 뭐 등등이 있었는데, 요 135회는 완전히 철도 관련된 문제죠. 그래서 요거는 아마 풀기 어려웠을 거로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6번 문제, 2교시 6번 문제, 정보통신 공사에 따른 정보통신 공사의 종류와 경면 공사의 범위, 108회에 정보통신 공사 범위, 122회에 정보통신 공사업에 따른 공사의 범위와 종류 등이 있고, 이런 것들을 많이 다루는 문제이기 때문에 쉽게 풀었을 텐데, 제가 보기에는 1번이 풀기 어려웠었고요. 그 다음에 2번도 막 쓰려니까 쉽더라고. 3번은 거의 손을 못 댄 거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여기서는 뭐 4번하고 6번하고 뭐 3번을 풀면서 총 3개를 풀면서 그 중에 어느 거를 자꾸 문제를 푸냐에 따라서 관건인데, 아마도 2번을 풀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제 푸시는 분들이 거의 유사하고 아마 1번 버렸을 거고요. 그 5번 버렸을 거고 2번, 3번, 4번, 6번으로 해서 보는 시험으로서 그래도 다소 어렵게 느껴지지 않았을까 해서 중상으로 봤습니다. 그 다음에 3교시도 FM인데 FM의 주요 특징, 한계 레벨, 카스네 법칙, 포획 효과에서 이건 무선 설비 기사를 하면 어느 정도 다룰 수 있는 부분인데요. 보통 이거 버리는 부분이 많아요. 왜냐면 FM이 좀 AM하고 좀 어렵거든요, 개념이. 그 전에 81회부터 시험 문제 계속 꾸준히 나오고 있어요. FM 관련돼서. 그래서 FM 관련돼서 그 준비를 하신 분들은 아마 높은 점수를 받았을 텐데, 그렇지 않고서는 대부분 버리지 않았을까 싶고요. 2번은 CDN. CDN은 CCN하고 해서 많이 다루는 부분이기 때문에 아마 푸셨을 거고, IGMP와 IGMP 스누핑에 대해서는 이건 학원에서도 멀티캐스팅과 IGMP 이런 것들을 계속 다루고 있기 때문에 아마 쉽게 풀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4번 문제, 정보통신 기술을 활용한 중대사업 산업재해 예방, 요새 산업재해 예방이 상당히 많이 대두되고 있죠. 요거는 어느 정도 소설을 쓸 수 있고, 126회에도 안전관리사항이 나왔기 때문에 아마 대부분 공부를 하고 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 5번 문제, 정보통신 설비를 갖춘 접지 시공 방법과 낙내 보호 대책. 정보통신 관련돼서 그 접지와 낙내 관련돼서는 많이 나왔기 때문에 이것도 기본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었고요. 무선국 검사가 나왔는데 목적, 검사 방법, 종류, 여기 한 3개까지는 풀만한데 뒤로 갈수록 힘들죠. 그러니까 이게 손을 대기가 좀 어려웠을 것 같아요. 125회에도 저도 이제 무선국 검사를 이제 시험 본 경험이 있는데 이렇게 디테일하게 묻는 거를 쓰기가 좀 쉽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도 보면은 아마 여기 1번하고 아마 6번을 버리고 2번, 3번, 4번, 5번으로 해서 승부를 보는 그 교시가 되지 않았을까 해서 3교시도 심리적으로는 고를 게 많이 없어서 되게 빡빡하게 봤기 때문에 전 중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4교시요. 4교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 통신이론 어려워하시는 분들도 많고 거기다 QPSK와 OQPSK, MSK, 전력 스펙트럼에서 되게 좀 부담이 갔던 교실일 것 같아요. 앞에서도 시험을 망쳤는데 뒤에 와서도 시험이 어렵다라고 많이 느꼈을 것 같고 이런 거는 이제 학원에서 QPSK, BPSK, QAM 등 많이 다루는 부분인데 이거를 제대로 푼 분은 아마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번 문제 5G NTN은 NTN은 131회에서도 6G NTN으로 나왔기 때문에 충분히 공부하는 부분이고요. 3번 문제 스마트 도시 개념과 도시 통합 플랫폼에 대해서는 129회, 10회 뭐 학원 등에서 계속 다루는 부분이기 때문에 쓸 수 있는 부분이고 4번 문제 광통신의 착공의 주요 감염을 설명하고 설계 변경 및 계획 변경 이런 것들은 이 감리 관련돼서 다 다루는 부분인데 광통신망으로 이렇게 나와 있지 내용은 다 똑같기 때문에 쉽게 풀 수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5번 건축물 지하층의 방송 공송 설비의 무선 안테나 방송과 누설 동축 케이블에 대해서 MATV, CATV, IPTV를 비교하라라고 했는데 물론 유사한 문제가 많이 있지만 요것들을 한 번에 다 쓰기에는 마음에 심리적으로 부담이 가졌을 것 같아요. 부담이 좀 빡 오는 거다. 그래서 아마 1번도 포기했을 거고 제가 보기에 5번도 포기했을 거고 그러면 2번, 3번, 4번으로 해서 6번까지 풀지 않았을까 싶고요. 정보통신공사의 공사비 산정 기준과 원가 계산 방식은 그 전에서부터 많이 다루는 거고 95회, 98회 뭐 최근에 131회, 132회도 나왔기 때문에 무난히 풀었을 것 같아요. 근데 이번 시험의 특징은 뭐냐면은 제가 색깔 나오는 거는 어려운 거 그러니까 풀 수 있는 거는 2번, 3번, 4번, 6번을 풀어야 되니까 이거는 버리고 선택하는 부분이 없다는 거죠. 왜냐면은 여기 4교시에도 1번 무조건 버려야 되는 부분이었고요. 1번 아마 못 풀었을 것 같아요. 그다음에 5번도 좀 부담이 가다 보니까 2, 3, 4, 6번으로 승부를 내는 시험이었고 그 3교시도 여기 그 표시해 놓은 것처럼 1번하고 거의 6번을 버리지 않을까 싶으니까 2, 3, 4, 5로 승부를 해야 되는 거고 2교시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번, 2번, 5번이 더 어렵기 때문에 3번, 4번, 6번에서 승부를 봐야 되는 시험이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시험이 좀 어려웠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전체적인 시험 난이도는 이제 중상으로 보는데요. 이러한 시험 같은 경우에는 이전과 같이 1교시는 10개, 그 다음에 서술형 2에서부터 4교시는 각각 4개를 모두 다 일단 썼으면은 쓰는 게 중요한 거니까요. 쓰면은 어느 정도 그 승부를 해볼 수 있는 시험인데 대부분의 시험 본 분들이 1교시에 10개를 못 채우던지 2교시부터 4교시 중에 뭐 한 문제 정도를 제대로 못 써서 많이 낙담하고 계실 것 같은데 이런 시험은 다른 분들도 아마 어렵게 시험을 봤기 때문에 희망을 갖고 합격자 발표 날까지 기다리기 바랍니다. 네, 영상을 마무리하면서 하나 더 추가하게 됐는데요. 이번 기숙사 시험 문제를 보면서 매우 아쉬운 부분이 있는데요. 아마 AI 공부를 많이 하셨을 것 같아요. 뭐 LLM 공부도 많이 하셨을 거고 클라우드 공부도 많이 하셨을 것 같아요. 최근 트렌드가 전혀 반영이 안 된다는 게 상당히 안타까워요. 아무래도 기숙사 출제에 들어가시는 분들이 그 연배가 되게 높으신 분들인 것 같아요. 예, 연배가 높으신 분들이라도 저희는 정보통신 기숙사잖아요. 정보통신 기숙사 맞게 신기술, 최소한 신기술이라든지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AI 쪽에 또는 클라우드 쪽에 소버린 클라우드라든지 하이브리드라든지 또는 AI 기술의 온 디바이스 AI라든지
다양한 신기술이 많이 나오고 있고 최근에 딥시크 등도 많이 문제가 되고 있잖아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언급이 없었다는 게 상당히 아쉽습니다. 향후 정보통신기술사 시험에 이러한 신기술이 반영되기를 기원하면서 135회 정보통신기술사 총평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끝까지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네, 시험 보시라고 수고했습니다.